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죠. 조각 52번이고 부과 제척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5문제 나오는 거니까 5문제가 나왔었으니까 중요하죠. 3년 6회차 분석에서 5개 나왔다는 거니까 뭐 그냥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무난하겠죠, 여러분. 한 문제는 나온다라는 거였고. 자, 여러분 그래서 간단히 또 내용 정리를 빨리 보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암기가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앞에서 봤던 성리과 확정도 암기가 최종적으로 돼야 되는데 제가 앞쪽에 40분 동안 길게 이론 정리를 해드렸던 거는 암기가 돼야 되지만 아무 스토리도 없이 암기하기는 약간 좀 버겁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죠? 어떤 세목을 언제 성립되고 성립이 뭔데? 확정이 뭔데?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 그게 뭔데? 이러면은 암기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 안에 내용은 여러분께서 확인하고 숙지에 반복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틀을 짜드린 거예요. 내용을 넣을. 요것도 그런 식으로 정리를 빨리 해볼게요. 부과 제척 기간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국가가 결정 혹은 부과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해요. 됐죠? 그러니까 부과 제척 기간이죠. 부과는 뭐다? 국가가 납세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해요. 부과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말하고, 제척 기간은 권리의 법정 존속 기간. 즉 이게 지나면 국가가 어떤 결정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게 돼요. 이 안에 결정을 하든 취소를 하든 해야 된다는 거야. 부과 제척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이 뭐라고 했죠? 계산의 시작 이라고 해요. 기는 시작할 기, 산은 계산할 산 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걸 기상이라고 하잖아요. 계산을 시작하는 날은 언제부터로 한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계산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부과제척 기간이 만료하면 부과권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게 아니고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자체를 숙지하세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더 이상 부과권을 나라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부과제척 기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부과제척 기간은 형성권이므로 중단과 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소급표도 인정이 안 돼요. 아까 전에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는 게 이 말입니다. 소급표는 인정 안 된다는 거야. 지난 거에까지 다 소급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부과제척 기간은 형성권이라고 했는데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는 복잡하게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걸 우리 형성권이라고 해요. 보통 두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거야. 나 이거 권리할 건데 어떤 식으로 뭐 합의를 하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형성권은 한쪽 일방에서 나라가 외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나 그 권리 행사할 거야 라고 하기만 하면 권리가 행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뭔가 이렇게 조율하는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의 중단과 정지가 인정되지 않고 그냥 쭉 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보세요. 형성권은 그냥 한쪽만 일방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그게 유효하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중단이나 정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없다고 인정하지 않나요. 기간이 중간에 멈추거나 새로 시작한다. 정지라고 하면 잠깐 멈췄다가 가는 거예요. 길을 간다. 다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라고 하면 정지라고 하면 일시정지야. 일시정지. 잠깐 멈췄다가 대전에서 잠깐 서 있는 거야. 그러다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정지라고 하고, 중단은 서울에서 부산 가다가 대전쯤 가다가 야 중단해. 그러면 다시 서울로 가야 돼. 그럼 다시 서울부터 가는 거를 중단이라고 해요. 됐죠? 우리가 정지라고 하면 영상 같은 거 보다가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트는 걸 생각하면 되고, 중단은 아예 그걸 셧아웃 죽였다가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걸 생각하면 돼. 중단. 그래서 결론은 부과제척 기간은 형성권이니까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쭉 가는 거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가는 것만 본다는 거야. 시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형성권이니까 소급표도 인정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암기하셔야 되고, 반대로 이따가 우리 소멸시효도 공부할 거거든. 부과제척 기간하고 대칭으로서 대비되는 거로서 국세 징수권, 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건 소멸시효.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청구권이야. 돈 좀 주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야. 그 청구하는 거예요. 야 납세자 체납자 너 왜 돈 자꾸 안 내세요? 내세요 라고 하고, 뭐 우리 교부 청구도 해보고, 우리 교부 청구의 효력 기억나요? 안 나겠죠. 그런 게 있어. 소멸시효가 이제 뭐 중지 정지되는 효과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소멸시효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흘러가는데 내가 아무 조치도 안 해. 나라가. 징수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냥 있는 거야. 아, 내겠지. 이러다가 5년 혹은 10년이 지나면 그게 소멸돼 버려요. 징수권이. 그럼 어때요? 그 세수일실이죠,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소멸시효 관련해가지고 제측기 다가오면, 소멸시효 다가오면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팝업이 뜨잖아. 이거 소멸시효 다가오니까 어떻게 하세요라는 거 뜨죠, 엔티스에. 그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그게 지나버리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돈 내세요라는 청구를 하면 일단 그거는 계속 날짜가 이렇게 이어져요. 됐죠? 뭐 여러분 청구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뺏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하지만 의사표시를 하는 거야. 내가 청구하는 거야. 돈 내세요. 세금 내라고요. 이걸 말을 하면 그 예를 들면 5년 10년 기간이 흘러가다 딱 멈춰. 그 행위를 표시했으니까 나는 나라 입장에서 할 걸 했다는 거야. 최소한 의무를 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단과 정지가 인정된다는 거야.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니까. 그냥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단과 정지가 인정돼요. 소급표도 인정돼. 이거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잖아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생겼던 가산세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소급해서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게 소급표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소급해서 없어지거든. 모든 게. 그렇죠? 경험해보신 분들. 자, 요런 내용 정도만 아시고 나머지 결국 외워야 돼. 지금 일단 부가제척기간입니다. 소멸시효는 이따가 볼 거고. 자, 일반적인 세목. 상증세를 제외한 일반적인 세목이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5년 동안 부가제척기간. 징수를 하든 부가철회를 하든 부가취소를 하든 5년 안에 하라는 거야. 무신고했어. 법인세를 무신고했어. 그 경우는 7년. 법인세 관련해서 뭔가 사기 등 부정행위를 얘가 했어. 그럼 10년. 더 길게 봐야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역외거래라면 조금씩 더 길게 7년, 10년, 15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재산에 관련된 그런 세목들이고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 포탈할 뭔가 그런 유인도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요건 더 길어. 일반적인 세목보다. 원칙적으로는 10년이야. 원칙 5년보다 2배 길죠. 10년. 무신고, 사기 다 요건 15년이에요. 됐죠? 요런 게 어느 정도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일단 상증세가 좀 더 길구나. 여기 기본적인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일반적인 세목은 5, 7, 10. 원칙 5, 무신고 7, 사기 10. 역외거래라면은 원칙 7, 무신고 10, 사기 15 이렇게. 역외거래를 통해서 뭔가 더 이렇게 회피나 이런 걸 도망가려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잡으려면 기간이 더 필요하다 요 느낌. 상속증여세도 포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유인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잡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해서 원칙적으로 10, 무신고 사기 둘 다 15, 15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부가제척기간은 일반적인 소득세의 제척기간을 따르지 않고 증여세에 대한 기간으로 한다. 더 길게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간단히만 어떤 경우인지만 볼게요. 간단히만 볼 겁니다.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어. A가 B한테 뭐 예를 들면 10억짜리 건물이야. 이거를 양도한대요. 양도가 아니라 증여한대. 좋겠죠. 나도 그렇게 누가 줬으면 좋겠다. 그죠? 자, 이렇게 10억짜리 건물을 증여하는데 조건이 있대. 야, 조건이 있다라는 거야. 어떤 조건이냐 하면 이 건물에 3억짜리 빚이 있다는 거야. 3억만큼은 빚이래. 요 10억 중에. 요 3억짜리 빚은 네가 요거 좀 책임져라 라고 했대. 그럼 B가 알았어 라는 거지. 싫다고 하지 않겠지. 그래 7억 이득인데. 그죠? 아무튼 땡큐 고마워요. 오케이. 내가 3억은 책임진다 라고 했대. 내가 갚을게 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A가 10억짜리 건물을 넘기면서 야 여기 3억만큼 저당이나 이런 거 있는데 그거 네가 책임지는 거다 라고 조건으로 보냈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바로 여기 증여긴 해요. 그죠? 건물을 줬잖아. 증여야. 근데 여기 부담부는 여 뒤에 있는 부는 여러분 조건이야. 조건. 어떤 조건부로 한다라는 거야. 뭐? 일부 3억에 대한 빚은 네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는 증여한다.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일부 빚이 있는데 그거는 네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는 증여한다.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이 보면은 여러분 이거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7억 부분
7억 부분은 증여한 게 맞아. 공짜로 준 게 맞죠. 그런데 이 3억 부분은 어떻게 돼? 3억 부분은 결과적으로 B가 얘한테 3억을 준 거하고 마찬가지잖아. 그지? 3억을 얘한테 주고 얘가 3억을 갚아. 그러면은 그 경우하고 똑같잖아. 3억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렀잖아요, B가. 여기 3억에 대해서는 양도한 걸로 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케이스라고 하면 증여세는 7억 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양도세는 3억 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하거든요. 이때 양도소득세는 3억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가제척 기간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야. 보세요. 7억 부분에 대해서는 상증세잖아. 그러니까 10년, 15년 이걸 적용하지. 길게 볼 거 아니야. 그런데 양도소득세, 실질이 양도소득세로 하는 게 맞으니까, 실질이 양도니까 양도소득세를 3억 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건데, 그럼 소득세니까 일반적으로 뒤에 5년, 7년 뭐 신고했으니까 5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때,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10억짜리 건물을 주는 어떤 이 거래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이슈가 생겼다고 해봐. 그런데 5년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이미 제척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실질적으로 아무튼 엄밀히 따지면 7억 3억으로 나뉘는 건 맞는데 하나의 어떤 거래 A가 B한테 10억짜리 건물을 넘겼다는 거래에 대해서 뭔가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하고 싶은데 제척기간이 3억 부분에 대해서 지나버렸어. 그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럼 저는 진짜 크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러프하게 디테일한 거는 저도 잘 모르고 해서 크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이 3억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에 따른 제척기간을 따르는 게 맞지만 이거는 어떻게 한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부 증여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득세 제척기간 5년, 7년을 따르지 않고 증여세 제척기간 10년, 15년에 따라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그래야지 필요한 조치를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징요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를 세법적으로 할 때 유효하게 되니까. 됐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 정도 스토리가 이해되시면 스토리만 나는 납득이 된다. 그렇겠네. 그러면 돼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로 풀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문제를.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정상적인 부가제척기간 역외거래의 정상적인 부가제척기간 역외거래가 아니라면 5년 역외거래라면 7년이라고 했죠? 맞아. 여기 밑에 있죠 여러분? 여기 7년 이거잖아. 7년 1번 여기 있죠? 7번 7년. 자, 상속세 무신고 상속증여세는 기본적으로 10년 그게 아니면 다 15년이야. 그죠? 무신고든 사기 부정행위든 다 15년 맞아요. 자, 방금 공부했던 거 이거죠. 부담부 증여 10억짜리 건물을 넘기는데 3억 빚이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네가 돈 수증받는 네가 이거에 대해서는 3억 네가 갚는 조건 그걸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하겠다라고 하는 경우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빚에 대해서 대신 갚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니라 양도가 맞죠? 대가를 지급한 거니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를 하더라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에 대한 제척기간이 아니라 증여세에 대한 제척기간이 10년, 15년에 따라서 적용하겠다. 10년, 15년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야. 됐죠? 그 말입니다. 이게 3번이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르게 나면 틀리겠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연히 소득세에 대한 과세기간에 따른 부가제척기간을 적용한다. B 틀렸잖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5번 일반적인 세목이네 소득세예요. 근데 부정행위래. 그럼 뭐라고? 5, 7, 10 중에 뭐? 10 맞아요. 4번 뭐다? 역외거래인데 부정행위래. 그럼 뭐예요 여러분? 몇 년이다? 역외거래인데 부정행위다. 15년이잖아. 역외거래 무신고가 10년이고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15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15년 됐습니다. 이제 계속 풀어보시죠. 밑에 쪽에 세로 이론 없고 결국은 암기가 돼야 돼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렇게 프레임, 이 틀을 짜서 여러분 이 틀이니까 최대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해서 최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지만 당연히 추상성도 높고 세목도 봐봐. 여러분 방금 말했던 거
평소에 잘 접하지 않는 친구들이죠. 증여세 잘 안 접하고 양도소득세도 잘 안 접하는데 이 두 개 개념이 동시에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부분이 맞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어렵다고 해도 그건 누구나 다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제가 말하는 스토리가 이해되면 그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부가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를 같이 물어보네요. 이번에 볼게요. 증여세 누락신고, 증여세 무신고한 거야. 몇 년? 15년. 됐죠? 이거 또 나오네.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제척기간은 특이하게도 양도소득세의 부가제척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득세에 대한 부가제척기간 5년, 7년, 10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증여세에 대한 정한 부가제척기간 10년, 15년을 적용하는군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3번. 요거는 좀 새로 나온 거네. 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에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 요거에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특례야, 특례. 부가제척기간의 특례로서 볼 겁니다. 조세 쟁송 등으로 인한 부가제척기간의 특례야. 일반적으로는 아까 뭐 무신고다, 몇 년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이 세목 관련해가지고 이거에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있대. 그래서 싸우고 있대. 쟁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랑. 그 경우라면 뭐다? 불복 청구, 심사 청구, 행정 소속범에 따른 등을 볼드체 위주로 보세요. 결정 또는 판결이 있대요. 나 결정을 해줬대, 법원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걸 만들어 둬야겠지. 기껏 법원에서 뭐 누가 잘못했다, 네가 맞다, 네 말이 맞다 정해줬는데 부가제척 기간이 끝나가지고 나라에서 하라고 해도 못해요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판결이 있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안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어 둬야 될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특례가 필요하죠. 법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되는데요? 그거 세법에 부가제척 기간이 끝나서 제가 어떻게 결정을 못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세법이. 그래서 이런 특례를 두는 거예요. 밑에 한 가지 더. 자, 판결이 확정됐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과 세액과 그 세액에 대해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 위에서 말한 거고요. 봤던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어떤 확정을 했다는 거야, 나라 그 판결에서. 그럼 부가가치세에서 뭔가 바뀌면 여러분 소득세 쪽에서만 사업소득도 흔들릴 거 아니야, 뭔가. 그렇겠죠? 과세표준이 흔들릴 수 있잖아.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뭔가 판결을 확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세법적으로 연결해서 파급 효과가 그하고 연동된 다른 세목,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예를 들면 X 5년도분에 대한 처분을 받았는데 X 5년도분이 바뀌면서 X 6년도분 부가가치세도 가치 변동이 뭔가 생겼대.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 이때는 같은 세목으로 한정합니다. 조정이 필요하다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금 이거야, 3번이. 여러분 대전제를 보시면은 전제로 연동된 부가세 X, 자 들어보세요. X 5년 부가세에 대한 어떤 처분을 했대요. 그러면 그 X 5년도 같은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처분할 수 있어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어. 됐죠? 그리고 X 5년도 부가가치세를 판결을 확정을 했는데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같은 세목을 또 처분할 수 있어. X 6년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X 5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뭔가 확정을 했어. 지금 뭐는 돼? X 6년 VAT도 필요한 경우 얘도 처분할 수 있지. 그리고 X 5년 소득세에 대해서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처분할 수 있죠. 근데 뭐가 안 돼요? X 5년 VAT를 확정했어. 근데 다른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 X 6년 소득세 지금 팔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됐지? 여기까지 사실 우리 시험에서 물어볼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뒤에 따라와 있는 요 괄호가 그런 의미라는 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판례가 여러분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옛날에 이런 것들이 없이 이런 자세하게 할 수 있다. 1년 안에 필요한 거 이 경우에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없는 경우야. 국가가 되게 국가가 판단했을 때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는 거야.
예전엔 그랬다는 거야. 이런 규정이 없었어가지고 X 5년도 부가세가 흔들렸는데 확정돼서 흔들렸는데 이러면 당연히 연동해서 X 6년도 부가가치세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거 지났다는 거야. 제척기간이. 그래서 X 5년도 부가가치세는 지금 이 위에 규정 있잖아요. 판결이 나서 필요한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걸로 X 5년 부가가치세는 지금 건드릴 수 있다는 거야. 처분할 수 있는데 지금 밑에 규정이 없었거든요. 옛날에. 없었으면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 거 못하나? 그래가지고 못한다고 막 판정이 나는 거야. 판례가. 야, X 6년 부가가치세는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예 세법을 바꾸는 거예요. 보면 국기법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어려워. 원래는 뭐 안 됐어. 그래서 국패를 했다는 거야. 나라에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는 거지. 야, 너 이건 하면 안 되지. 국세청 이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꾸는 거지. 그때 할 수 있는 걸로 세법 규정이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법원에서는. 이게 올바르지 않아서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그런 게 아니잖아. 올바르지 않은 것도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해야겠지만 법은 되게 미묘하게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래 규정이 없는데 다른 연동된 세목이랑 다른 연결된 과세기간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했다는 거야. 대법원에서. 그래서 세법에서는 규정한다는 거야. 할 수 있게 규정을 이제 만들어 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규정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것까지는 우리 시험에서 그거에 대한 뭐 논의를 해봐라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 나온 것 기출됐던 것까지만 보면 돼요. 그런데 그냥 제가 말하는 거는 이해를 약간 돕기 위해서 드리는 부차적인 설명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단 3번이 맞다. 3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세목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됐네요. 조세 쟁송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땅땅땅 정해줬대요. 자, 그에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표도 조정이 필요하대요. 무조건 하라는 거 아니야? 판단해 봤더니 딱 법에서 정해놓은 확정한 그 세목, 그 기간의 그 세목을 조정하고 나서 판단해 봤더니 연결되어 있는 다른 과세기간의 그 동일 세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면 하라는 거야. 언제 안 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하세요 라는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오케이. 5번. 역외거래 부정 법인세 포탈이야. 이거 몇 년이요? 기본적으로 일반 세목이죠. 상증세가 아닌 일반 세목의 부당하게 포탈한 경우는 10년인데 역외거래라면 15년이죠. 그래서 15년이 맞는 게 돼요. 자, 이제 4번 소멸시효 관련한 거 뒤에 내용을 조금 보고 4번을 풀어드릴게요. 자, 우리 부가 제척 기간에 대해서 했어요. 부가 제척 기간은 소급표가 없고 장래에 향해서 효과를 미친다고 했죠. 소급표 적용하지 않는다. 장래에 대해서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뭐 일시 정지와 중지가 없다고 했어. 됐죠? 왜? 형성권이기 때문에 부가 제척 기간은. 자, 이제부터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된 걸 보면서 공부해 보실게요. 징수권이란 확정된 납세 의무에 관하여. 요건 당연할 거예요. 얼마인지 확정이 돼야지 징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확정은 돼야 되는 거야. 납부, 고지, 독촉, 강제징수 등 그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리. 결국 돈 내세요, 왜 안 내세요, 압류합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징수권이라고 해요.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세 징수권을 일정 기간 동안 나라가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징수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소멸시효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중요하다고 했지. 장래를 향해서 소멸되는 게 아니고 장래를 향해서만 효과를 가지는 게 아니고 과거로 기산일 소멸시효의 계산하는 시작일로 소급해서 백투더 퓨처 죄송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과거로 소급해서 그 사이에 있었던 가산세나 이런 것들 다 같이 싸그리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급효의 의미입니다. 자, 적혀있죠? 따라서 해당 국세는 물론이고 시효기간 진행되면서 발생한 국세 강제징수비, 이자 상당세액 등등 다 같이 소멸해요. 국세 안에 가산세 포함되니까 그것까지 다 강제징수비, 이자 상당세액 싸그리 다 없어진다고요. 소급표가 있으니까. 됐죠? 요 내용 여러분 비교해야 돼. 제척기간과 비교해야지 의미가 있어요. 공부할 때. 이거 그냥 뭉뚱그려서 넣으면 헷갈린다고.
제척기간이 소멸시효가 소급표가 인정됐는지 소멸시효가 소급표가 인정됐는지 헷갈린다고요. 알았죠? 별도로 구별해서 공부합시다. 몇 년인지 볼게요. 이거는 그래도 외우기 쉬워. 아까보다 심플하거든. 소멸시효는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려요. 5억 이상이면 10년, 5억 미만이면 5년. 딱 5억이면 얼마? 10년이에요. 5억 이상이니까. 딱 5억이면 10년입니다. 5억 미만 4억 9,999만 원이어야 5년이에요. 딱 5억이면 10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이 5억을 판단할 때 가산세는 제외한 본세만으로 판단합니다. 가산세는 자꾸 더해질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가산세가 본세로 보니까 예를 들면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그거 자체로 법인세로 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5억을 판단할 때는 그 가산세는 제외한 걸로 판단한다는 거야. 그지? 자꾸 붙을 거니까. 이것까지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5억 판단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지. 원래 생긴 그 본세만으로 5억을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뒤에 혹시 정리할 게 더 있나? 요거는 안 넣네요. 얘가 왜 또 여기 와 있냐? 간혹 가다가 다른 페이지가 와 있네요. 저 부가가치세에 나오는 건데, 그죠? 자, 5번.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자, 전부 다 이렇게 5년 뭉뚱그려서 할 수 없죠. 5억 미만이라면 5년, 5억 이상이라면 10년.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5년이라고 할 수 없어. 됐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게 돼요. 넘어갈게요. 부가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가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 기한이다. 맞아. 기간이다. 맞아요. 부가제척기간은 조세 채권 채무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조세 법률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한도 끝도 없이 이 부가제척 기간을 두지 않겠다는 거야. 그 제한을 해서 이 기간 안에 얼른 조세 채권 채무에 관해서 확정하자. 그래야 납세자랑 이렇게 안정적인 관계가 되니까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맞아요. 취지가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4번.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달리 시효의 중단 정지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척기간은 그냥 쭉 무조건 서울에서 부산까지 쭉 가는 거야. 중간에 멈췄다가 일시정지했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중단, 다시 서울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가고 이런 것도 없어. 제척기간은 그냥 쭉 가는 거라고. 부가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부가권이 소멸되며 납부 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맞아요. 3번. 국세부가 제척기간 내에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가 도달하지 않아도 제척기간 내에 결정만 이루어져도 된다. 아닙니다. 이게 조금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긴 한데 기출됐으니까 3번. 국세부가 기간 제척기간 내에 납부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해야 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주의하라고 막 뜨는 거예요. 엔티스에 지금 제척기간 뭐 있는데 납부고지서 언제까지 보내야 된다 이런 거 막 뜨잖아요. 자, 이런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이게 맞을 거 아니에요? 안정성을 위해서 제척기간 안에 납부고지서가 납세자한테 도달까지 해야 제척기간 내에 적법한 행사로 본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요거 자체로 알아둡시다. 자, 또 부가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세요. 완벽하게 다 몰라도 앞에 기출되었던 거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만 잘 분석되어도 풀 수 있게 나와요. 제척기간은 방금 말했잖아요. 뭐? 중단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안 된다고. 소멸시효만 중단정지가 있다고요. 됐죠? 밑에 다 했던 거야. 정리했던 거 비교해야 돼. 요거. 비교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가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의 부가권이 소멸된다. 뭐 당연하죠. 그러려고 있는 기간이니까요. 부가제척기간은 조세채권 채무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맞다고. 납세자 죽을 때까지 우리 국가 나는 너한테 부과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불안정하다는 거지. 그 지위가. 납세자 지위가. 4번. 부가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이다. 다 좋은 말입니다. 방금 나왔던 거 이거 이번에는 맞는 걸로 나왔죠. 부가제척기간 내에 납세자한테 납부고지서까지 도달이 되어야 적법한 부가제척기간 내의 권리행사입니다. 납부고지서 도착하지 않아도 아까 본 것처럼 그냥 결정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됐죠? 요거 나왔던 게 반복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했던 거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가제척 기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조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